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김한태입니다. 백동선입니다. 네, 집.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의식주 이걸 배우잖아요. 거기에 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사는 곳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집이라는 얘기인데,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집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수 존재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집 한 채 장만했다. 이게 좀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장만하면 나 인생 다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서 이제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집을 산 연배가 이제 30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돈 모아서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이제 어렵다면, 내가 차라리 지금 이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일 많이 받는 연령층도 역시 30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배 세대를 보니까 네. 집 장만하려고 정말 고생하면서 지내는 걸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그렇죠. 자기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유. 저축만 하고 저축한 돈으로 겨우 집 한 채 사고, 그리고 노후도 집 하나 딸랑 가진 네. 걸로 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죽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집에서 그렇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는 0.5% 네. 되죠. 그럼 지금 대출받아 집을 산 다음에 그거 빚을 갚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답이냐? 제가 보기엔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일찍 집을 장만하게 되면은, 왜 집을 장만하기 전에 주로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은 뭐 퍽하면 2년마다 그렇죠. 이사해야 되죠. 여기에 비용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이자율도 별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돈 모으겠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자도 요즘엔 싸니까 이게 딱 빚을 갚아나면 그 사이에 집값도 오르고 내가 생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 세대들의 그런 것들을 30대가 네.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고로 미래셋 생명의 그 미래셋 은퇴 연구소 자료를 한번 네. 봤는데요. 2020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가계 총 자산 6억 6천만 원이라고 해요. 6억 6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대인데 6억 6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 6억 6천 중에서 부동산 71%예요. 아우, 거의 부동산이니까 80% 가까이 되는 거네. 집 하나 가지고 있어서 생활을 여유롭게 그 여유로움도 즐기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집장만 하느라고 10년 이상 저축을 해도 저축을 해봐야 돈 모으고 나면 집값 떠버려서 그러니까 또 황당하고. 아유. 일찍 집을 사면 주택 가격 상승으로 허탈감 자체를 그 상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 기회가 훨씬 더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뭐 장만집을 담보로 해서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 노후에 잘 준비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주택연금.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모기지론이라는 게 네. 유행하잖아요. 젊었을 때 집을 다 가져요.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네.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그때 영모기지론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모기지론이 그 방법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네. 인컴 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소득을 꼬박꼬박 들어오게 하는 주택연금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컴 자산으로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기업 가입자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심사를 해주고 이 보증서를 발급을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사에다가 던져줘요. 그러면 은행이나 그 보험회사에서 이 가입자한테 매달 연금을 주는 네.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택연금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령이에요. 연령. 주택연금을 타려면 연령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연금을 탈 때는 연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그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주택의 담보 가치. 세 번째는 이제 담보 가치로 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것이냐. 네. 연금 수령 방법이 있죠. 수령 방법. 네. 네.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그 학생들이 이게 딱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죠. 콕콕 다시 한번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주택연금을 수령할 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나라도 혹시 떠오르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떠오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가 연령, 네. 두 번째가 주택의 담보 가치,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느냐. 아, 저도 보고 했네요. 이걸 외워서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연령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예. 예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 전으로 가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부부 중에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법이 바뀌어서 맞아졌어요 혹시? 55세 이상이면 55세.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는 55세로 떨어졌으니까 다행인데, 자, 일단 연령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주택의 담보 가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담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가냐 아니면 공시 가격이냐 이런데, 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감정가나 이제 KB의 부동산 시세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센스가 갈수록 달라진다는 거죠. 역시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 나도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이제 알아와야죠. 이게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이니까 기준 가격이 뭘로 계산하느냐. 이제 뭐 사고 파는 개념이 네. 아니면 그때는 뭘로 하냐면 감정가예요. 감정가. 한국감정원에서 내놓은 감정가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감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그 부동산 시세가 나와 있는데 그게 감정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KB 부동산 시세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면 보면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택연금 수령의 대상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게 12억이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9억 9억 원 이하야만 가능한데 원래 기준은 1주택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만 되는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해요. 근데 이 다주택자의 조건이 있어요. 2주택이다. 그럼 2주택을 합산해서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3주택이다. 그러면 3주택 합산해서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의문이 가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두 채가 있어요. 두 채를 있어 합쳤더니만 이게 9억이 좀 넘었어. 네. 그럼 이거 못 받는 건가요? 아마 탁월한 의심인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걸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예외는 있어요. 항상 이게 참 다행인 게 예외가 있다는 거. 예. 2주택자인데 9억 원 초과가 됐어요. 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살 집을. 그리고 나머지를 3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연금 소득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또 너무 넘었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갖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주택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 예. 네네. 이 주택연금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달라. 네. 이걸 이제 종신 지급형이라고 종신 하는데요. 지급형. 예. 월 연금액을 정해놓은 그 금액을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받다가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근데 우리 애가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그럼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하죠. 결혼 자금 필요한데 예. 결혼 자금 대줘야 되는데 결혼 자금 없다. 그러면 내가 받을 총 연금액 중에서 일시금을 일부 빼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달라. 그 좋네요. 이거를 예. 이제 그 두 번째 종신 네. 혼합 방식. 종신 혼합 방식. 네. 예. 이제 두 번째 확정 지급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아니라 나는 20년 내지는 30년만 연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달라. 이걸 확정 지급형이라고 하는데 확정 지급형. 이거 역시 처음부터 필요한 목돈을 일부 꺼내 쓰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네. 연금액으로 받는 방법을 확정 혼합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확정 기간을 정해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대출 한도, 연금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그 인출 금액이 설정돼야 돼요. 그렇군요. 뭐 이건 이제 대충 알겠고 이런 의문이 하나가 또 듭니다. 나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주택연금을 받게 됐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집값이 뜨기 전에 집을 샀던 분들이 최근에 보면 대출을 받아서 30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된 그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야 돼요. 그럼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대출금을 내가 그냥 있는 돈 어디서 구해다가 갚아버리고 나머지를 이거 갖고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총 연금액 받을 금액에서 대출금만큼을 갚아버리고 나머지 돈으로 죽을 때까지 받겠다. 이게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대출 상환 방식이 요즘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의 수급자일 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인데 부부 기준으로 해서 1주택인데 주택 가격이 1억 5천 미만이에요. 그러면 정말 협소주택이거나 또는 좀 이렇게 그 서민주택이겠죠. 그런 경우는 종신 지급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월 지급금을 약 20%를 더 얹혀줘요. 그러니까 더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20%만큼을 정부가 추가로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1억 5천짜리 담보대출을 받는데 1억 5천이면 그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9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 90만 원에 20%를 더해서 298, 18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10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대출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겠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이게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받다가 부동산 가격이 늘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 상승은 모르겠지만 만약 하락을 한다. 그럼 거기서 봐. 내가 받아야 될 돈들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때 연금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부부가 같이 잘 사셔서 오래오래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 분이 먼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그 핵심을 간파하는 것들이 아주 그 탁월한 질문 수준까지 갔어요.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연금은 이제 월 지급액이 결정된 이후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주택 가격의 변화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주택 가격이 변하더라도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더라도 처음에 주기로 약속한 것을 한 명이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동일한 변함없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가격의 변화, 인원수가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준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이제 궁금증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주택연금은 주택의 그 담보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연금을.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이제는 다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에게 혹시 남는 가치가 있다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자녀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냥 가셨나?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금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이 9억 원짜리고
돌아가실 때 연금에 수령한 금액이 6억 원이다. 그럼 3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네요. 예.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자율은 떨어졌어요. 연금 수령액 이거 다 계산을 해봤더니 네. 남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잔존가치라고 하는데 잔존가치. 아니 그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자식들에게는 그렇죠. 잔존가치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네. 이 반대로 담보가치가 9억 원인데 연금 수령액이 9억 5천이에요. 더 쓴 거네. 원래 오래 가치보다. 사셨어요. 예. 종신 지급은 대체로 약 90세 정도까지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종신 지급형을 설계를 해놨는데 네. 이분들이 100세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1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면 뭐 9억 원 이상을 타갔겠죠. 네. 이렇게 되면 채권 금액을 확보한 담보 가치보다 이 사람이 쓴 돈이 더 많으니까 혹시 여기서 자식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궁금증을 제대로 이거 짚었는데 진짜 궁금하잖아요. 물어내야 되는지. 근데 회수할 채권과 채무를 정산해서 차액이 더 물어내야 될 돈이 발생하더라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그렇군요. 법조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는 게 자식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은 거네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뭐 만약에 90세까지 사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는 매긴다면은 이제는 훨씬 더 그 매기는 연령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주택연금에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상태에서 뒤로 갈수록 좀 제도를 보완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55세 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60세 가서 연금 이걸 하는 게 나을까? 뭐 70세 가서 하는 게 나을까? 조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수하셨던 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위험이라는데 그건 위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컴 자산 중에 하나인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좋은 아이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